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타국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구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외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버티던 한 남자. 하지만 그는 믿기 힘든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외국 땅에서 벌어진 끔찍한 은폐의 실체, 필리핀 납치 살해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입니다. 이곳은 필리핀 북부에 위치한 도시 앙헬레스라는 곳입니다. 수도인 마닐라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예전에는 미군 공군기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둔했던 수십 년 동안 여긴 빠르게 성장했고 돈과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도시가 되었죠. 그렇게 미군이 떠난 이후 이 도시는 화려한 모습이 남았는데요. 거리 곳곳에는 유흥업소가 들어섰고 밤이 되면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찾았죠. 술, 여성, 마약, 돈,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진실도 숨겨져 있었는데요. 부패한 경찰, 범죄 조직, 관광객을 노리는 범죄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앙헬레스에 살고 있는 53세의 지익주 씨는 소규모 인력 파견 업체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6년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그의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 사무실과 집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남편의 행방을 물었죠. 그런데 이때 맞은편에 살던 한 주민이 충격적인 영상을 건넸는데 그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익주 씨가 정체불명의 남성 2명에게 강제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납치였죠. 그의 아내 최경진 씨는 영상을 들고 급히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이 영상을 보고도 이 납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사건 접수를 꺼려하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최 씨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요. 결국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직접 남편의 흔적을 쫓기 시작하죠. 탐정은 납치에 사용된 차량 번호와 동선을 확인하고 주변 지역의 CCTV를 하나하나 수집하면서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차량이 향한 곳은 필리핀 경찰청 마약 단속국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경찰에 자료를 전달하며 수사를 촉구했죠.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여전히 같습니다. 묵묵부답,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 가족들은 미칠 노릇입니다. 그렇게 13일이 지나갔고 그의 생사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10월 31일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지익주 살리고 싶으면 500만 페소 준비하세요. 500만 페소는 당시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가족들은 생사를 확인하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납치범은 계속 협박 메시지를 보낼 뿐이었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를 살해하겠다고요. 계속된 압박에 가족들은 몸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지 씨는 급히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간신히 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납치범이 지정한 장소인 마닐라 시내의 한 쇼핑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납치범이 돈을 가져가는 순간을 노려서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범인은 꽤나 치밀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돈을 내려놓으라고 지시한 뒤에 식당가로 이동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들이 돈을 놓고 움직이자
그 순간 수많은 오토바이가 몰려들면서 혼란을 만들었죠. 결국 범인은 그 틈을 타서 돈을 챙겨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주차장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범인이 또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더라고요. 게다가 충격적인 건 몸값을 건넸음에도 지익주 씨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납치범으로부터 협박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고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경진 씨는 현지 언론과 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남편을 찾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했고요. 대사관과 교민사회는 사건 해결을 위한 외교적 압박과 여론 조성에 나섰죠. 또 가족들은 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어요. 보니까 실종 직후 은행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더라고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고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범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죠.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2017년 1월 11일 드디어 납치범 중 한 명이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지역 방송이나 신문, 온라인까지 대대적인 여론도 있었고 필리핀 전체가 이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보니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수를 한 거예요. 자, 그는 충격적이게도 경찰청 마약 단속반 소속 경찰관인 제리옴랑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지금 납치를 한 거예요. 그의 자백을 통해 밝혀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닌 경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행이었던 겁니다. 옴랑은 상급자인 산타 이사벨과 함께 납치와 살인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마약 단속국 팀장 라파엘 둠라오가 있었고요. 필리핀 경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외국인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곧장 경찰은 이사벨을 체포했죠. 체포 후 그는 억울하다면서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강하게 주장합니다.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면서 항변했죠. 하지만 그가 가진 재산을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4층 상가 건물에 주택 5채 그리고 토지 3필지까지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일반 경찰관이 보유하기에는 너무 과한 수준의 재산이었어요. 그의 말로는 자신의 아내가 보험 영업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라고 했지만 아무리 영업이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자산 규모였습니다. 이는 이사벨이 마약과 금품을 갈취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증식한 것으로 보였어요. 역시나 영업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그를 둘러싼 여러 정황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 납치할 때 사용된 차량이 이사벨의 아내 명의로 등록된 차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은행 CCTV에도 그의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범인의 목선과 그의 목선이 일치했습니다. 이는 이사벨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죠. 결국 이런 정황과 증거들 앞에 이사벨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건의 전말을 모두 털어놓게 되는데요. 옴랑과 이사벨은 지익주 씨를 납치한 후 마약 단속국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칼로 찔러 살해해버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인근 화장터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제라도 산티아고라는 화장터 주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산티아고는 시신을 화장해서 소각하는 데 협조했죠. 그들은 시신을 태운 후 남은 유해는 변기에 버려서 하수구를 통해 흘려보내는 이 끔찍한 방식으로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산티아고는 중국으로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필리핀으로 송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와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경찰 내부의 부패와 범죄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경찰의 연루가 없었다면 이토록 치밀한 범행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옴랑이 자백한 상황에서도 둠라오는 체포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경찰이 끝까지 그를 보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둠라오가 왜 지익주 씨의 납치와 살인을 사주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일부 언론은 지익주 씨가 불법 활동이나 마약 거래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확인 결과 그의 사업체는 범죄 조직과 전혀 연결되지도 않았고 그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이 목적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납치를 한 이유가 그저 살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익주 씨는 납치 바로 직후 살해당했어요.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협박 전화를 걸 때까지 피해자를 살려두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생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몸값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더 유리하거든요. 즉, 납치범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살인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필리핀 경찰 내부의 납치 비즈니스와 관련이 깊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경찰들이 상습적으로 이 외국인 사업가를 납치해서 금품을 갈취해온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금품들은 상급자에게 상납됐고 경찰 조직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부패의 일환이었어요. 2017년 9월 지익주 씨 사건의 주범과 공범들을 상대로 한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생각처럼 빠르게 진행되진 않았어요. 서류 미비, 경찰 조직 내부의 비호, 그리고 필리핀 사법체계의 특유의 느린 절차 때문에 재판은 계속해서 지연되었습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요. 일을 하는 건지 법을 만드는 건지 저로선 너무 답답하네요. 2022년 6월이 돼서야 나온 재판 결과는 유족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실 필리핀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시나 지익주 씨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범인 라파엘 둠라오 무죄, 산타 이사벨과 제리 옴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검찰은 즉각 항소에 들어갔고 2023년 6월 26일 항소심에서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났어요. 둠라오를 포함한 3명의 범인들에게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된 거죠. 필리핀에서 항소심은 2년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사건은 불과 1년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이건 유가족들과 필리핀 한인사회가 끊임없이 싸우며 압박해온 결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신을 소각하는 데 협조한 산티아고, 그는 재판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7월 라파엘이 몰래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현재까지도 그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에요. 정말로 경찰이 몰랐던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라파엘을 도와서 도주를 방조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사건은 필리핀 경찰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지만 동시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률도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만 48명이라고 해요. 이는 해외에서 피살된 한국인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그만큼 필리핀 여행시나 이주를 생각하신다면 항상 신중하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에서 조심을 해야겠지만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주 중인 둠라오가 하루빨리 붙잡혀서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긴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년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입니다.
2017년 8월 10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성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A씨였는데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생활비를 받으러 오던 한 주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이 좀 돼서 A씨가 직접 그분의 집을 찾아갔지만 역시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서 실종이 의심되었는데요. A씨가 말한 그 주민 누굴까요? 그녀는 김씨라는 당시 49세 여성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그녀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지적 수준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건 아니었고 또 일상생활에서 문제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함께 살고 있었던 동거남이 있었는데요.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들은 동거남을 찾아갔고 김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돌아오는 대답이 무려 한 달 전인 7월 14일. 왜 그 사이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한데요. 동거남은 김씨가 원래 평소에도 집을 자주 나갔고 또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적이 많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싶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한 달간 김씨에게서는 통화 내역이나 카드 사용 기록 같은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고 특히나 김씨에게는 혈압 문제로 매일 약을 먹어야 했는데 약을 타간 기록도 없었어요. 김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 기록 역시 실종일인 7월 14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성남에서 꽤나 떨어진 남양주예요. 김씨와는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장소였죠. 여기까지 사건을 파악한 경찰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고 이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거남이 김씨를 마지막으로 본 건 7월 14일. 그런데 그 장소가 아주 뜻밖의 곳인데요. 바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모란시장이었습니다. 동거남은 이날 이 김씨와 함께 이 시장을 찾았대요. 근데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김씨가 돌연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동거남은 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곳에는 김씨의 친한 지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녀는 평소 시장에서 약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그 모임에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경찰은 김씨의 마지막 목격지인 모란시장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죠. 그리고 평소 김씨를 알고 있던 지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김씨가 동거남의 폭력에 못 이겨서 도망을 갔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더해 어쩐지 지난번에 봤을 때 얼굴에 상처가 있더라 라는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는데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렇지만 정작 김씨에게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했다 얘기에 대해서 직접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은 소문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했지만 다들 그냥 어디서 들었다 얘기만 할 뿐 직접 그녀에게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또다시 동거남을 찾아갔죠. 그에게 그냥 사실을 확인할 참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반응인 겁니다. 자신은 결국 김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고 이거 다 헛소문이다 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저 그 소문 누가 퍼뜨렸는지 알 것 같아요. 동거남이 지목한 사람은 바로 56세 여성 E씨. 그녀는 실종자 김씨가 평소 모란시장에서 어울리던 지인 중 한 명이었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언니 동생 하면서 거의 친자매 수준으로 붙어 지냈던 사이였다고 해요. 그 기간이 무려 10년 정도였고요.
동거남이 말하길 자신이 과거 이 씨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이 씨가 줄곧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밝혔죠. 바로 이 씨를 찾아간 경찰. 이 씨는 꽤나 담담합니다. 그녀는 지난 7월 14일 자신이 모란시장 입구에서 김 씨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죠. 그리고 이때 김 씨는 이 씨에게 당분간 경기도 광주에서 지낼 거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로부터 다시 5일이 흘러 장날이던 7월 19일, 김 씨는 또다시 모란시장에 나타났다는데요. 그때도 역시나 동거남을 피해서 여전히 경기도 광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김 씨를 보지 못했다는 게 그녀의 주장. 즉, 모란시장에서 떠돌던 소문의 진원지는 바로 이 씨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경찰은 그중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어요. 김 씨가 7월 14일뿐만 아니라 7월 19일에도 모란시장에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죠. 그치만 이날 김 씨를 본 사람은 이 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7월 14일 이 남양주에서 꺼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었고요. 물론 이 씨가 말한 대로 그녀가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숨어 지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을 수색도 진행했지만 그곳에서도 이 김 씨의 흔적은 전무했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이 씨의 진술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죠. 이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경찰은 평소 모란시장에서 이 씨, 김 씨와 어울리던 지인들을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씨는 성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강북 지역에 살았는데 굳이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모란시장을 찾아서 모임에 참석했던 거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특이한 건 그녀가 항상 20대 아들과 동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은 딱히 직업도 없었고 그는 어머니를 위해서 렌터카를 빌려서 성남까지 직접 어머니를 데려다 주었다고 해요. 빠지지 않고 매번이요.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한데요. 한편 이 씨의 남편은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홀로 지내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씨와 김 씨의 관계가 다소 독특해요. 주위 사람들은 이 둘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마치 주인과 하녀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보다 7살이 어린 김 씨, 특히나 일반인보다 다소 어리숙한 그녀를 부려먹는데 익숙했어요. 사다 달라, 갖다 달라 이렇게 사소한 심부름은 물론이고 다소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했죠. 그중 하나가 명의를 빌려달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김 씨의 실종이 있기 1년 전인 2016년 5월 이 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차를 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정작 본인 앞으로는 빚이 많으니까 이 김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고 싶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에 김 씨가 거절하면서 둘 사이가 다소 어색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6년 6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건은 좀 더 심각해요. 이 씨가 김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저금통과 옷 그리고 생활용품을 훔쳐서 나온 거죠. 이 일을 알게 된 김 씨의 동거남이 절도죄로 이 씨를 신고했고 결국 그녀는 입건되어서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씨의 동거남과 이 씨의 관계가 안 좋아진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김 씨가 동거남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이에요. 이 씨 언니가 나한테 남자와 성관계를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에 당연히 동거남은 이 씨를 찾아가서 항의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요. 그 후로 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 씨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그녀는 절도에 대해서는 나 억울하다 이렇게 피력했는데요. 집에는 내가 침입한 게 아니라 김 씨가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난 그저 심부름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녀가 입건된 걸로 봐서는 이건 이 씨의 일반적인 주장일 확률이 높아요.
또한 성관계 강요에 대해서 이 씨는 금시초문이라면서 잡아댔는데요. 다만 자기와 김 씨는 가끔 함께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남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이 씨의 남편 집이요. 이때 셋이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잠도 한 공간에서 잤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김 씨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라면서 딱 잡아댔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데요. 우선 현재 김 씨의 행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7월 14일, 그러니까 김 씨가 실종된 날 이 씨의 행적을 확인해 봤죠. 낮 12시 30분, 이 씨는 아들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모란시장에 도착을 했고, 그로부터 약 2시간 뒤인 오후 2시 30분, 이번에도 강원도 철원에서 이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을 만나러 간 듯 보였는데요.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들의 이동 경로를 지도로 그려봤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동선에는 정확히 남양주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바로 그 장소요. 이에 경찰은 이날 운전대를 잡았던 이 씨의 아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 너 어디서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상한 반응이 나와요. 그가 갑자기 나는 강원도 철원 지역에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진술을 들은 경찰은 철원으로 가는 길 혹은 철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씨의 남편이 살고 있는 철원 시골집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4시간뿐. 이 사이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외로 이 씨의 남편은 수사에 꽤나 협조적인 자세였습니다. 집안에서도 딱히 수상한 점들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 경찰의 촉이 틀렸던 걸까요? 그렇게 수색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돌연 이 씨의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그를 찾으러 돌아다녔고, 그 결과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헛간에서 이 씨의 남편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스스로 목을 맨 채 숨진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씨 남편의 죽음. 이로써 수사의 화살은 남은 이 씨와 그녀의 아들에게 향했죠. 그럼에도 둘은 연신 김 씨의 실종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막 잡았대요. 하지만 둘이 분리해서 따로따로 조사에 들어가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각각 엄마와 아들에게 아들이 다 불었다, 엄마가 다 불었다 이렇게 말하자 그제서야 자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이 씨 모자는 사건 일주일 전부터 김 씨의 살해를 공모했어요. 그리고 문제의 7월 14일 둘은 모란시장 앞에서 김 씨가 나타나길 기다렸죠. 잠시 후 김 씨를 맞닥뜨린 이 씨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그녀를 렌터카 안으로 유인했고 그곳에서 평소 둘이 즐겨 마시던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줬습니다. 이 커피 안에는 수면제가 무려 20알이나 녹아 있었죠. 그것은 평소 이 씨가 지병으로 처방받아온 약이었는데 그중 수면제 약만 따로 골라내서 모아뒀던 겁니다. 김 씨는 커피를 마시고 얼마 뒤 정신을 잃었고 그녀를 태운 차는 곧장 철원으로 향했어요. 그 사이 이 모자는 남양주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를 껐고 약 2시간 뒤 철원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김 씨는 수면제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이 김 씨를 등에 업고 집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밭으로 갔어요. 그리고 미리 파둔 구덩이에 그녀를 던졌고 아들과 남편은 거침없이 흙을 덮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 씨 남편 밭을 파내자 약 50cm 깊이에서 김 씨의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는데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김 씨의 폐에서 흙이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즉 생매장을 당했다는 거죠. 이는 이 씨 아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 씨를 업고 가는 동안 귓가에서 그녀가 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거든요. 미약한 신음소리였던 거죠.
그럼에도 산 사람을 구덩이에 넣고 그 위로 흙을 덮어버린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 이유가 너무도 궁금한데요. 이들의 살인 동기는 정말 황당하게도 본인들의 평판을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이 씨가 김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이 모든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당시 이 씨는 강원도에 사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딱히 구실도 없고 무엇보다 그냥 이렇게 이혼을 하면은 위자료도 얼마 못 받을 처지였던 거죠. 그래서 떠올린 게 평소 만만했던 김 씨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김 씨를 강원도의 집에 데려가서 셋이서 술자리를 가지고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하도록 시키고 이를 구실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게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통하지 않을 방법이었겠지만 하필 김 씨는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이 씨의 언니 말이라면은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 씨의 남편과 결국 성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런데 이 뜻하지 않는 걸림돌이 생겨버린 거예요. 곧바로 김 씨의 동거남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김 씨가 진짜 두려운 거는 경찰에 신고가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이 공들여 쌓은 모란시장 인맥에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결국 그녀는 김 씨를 살해해버리기로 합니다. 너무도 하찮고 얄팍한 생각이죠. 그렇다면 이 씨 남편은 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걸까요? 그는 자신이 김 씨와 성관계를 가지고 들통난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마침 아내가 수면제를 먹인 김 씨를 데려왔고 그녀는 남편에게 그녀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성범죄자로 처벌받는다면서 겁을 줬던 거예요. 여기에 넘어간 남편이 그녀를 도와서 김 씨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씨가 남편과 이혼할 명분을 갖기 위해서 김 씨를 시켜서 남편과 성관계를 갖게 했고 얼마 안 가서 김 씨의 동거남이 알게 되니까 모란시장에 10년지기 친구를 성관계시켰다는 소문이 날까봐 김 씨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너도 성폭행범으로 몰리기 싫으면 너도 지금 죽여! 이렇게 김 씨를 죽이게끔 꼬드긴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들은요? 이 가족 중에서 정신이 멀쩡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 모자 관계가 다소 독특한데 아들은 어릴 적 엄마와 떨어져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컸었던 거예요. 유년기에 채우지 못한 애정 결핍에 더해 이 씨의 가스라이팅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엄마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그야말로 온 가족이 합세해서 10년지기 친구를 생매장한 너무도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4월 이들 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범행을 공모하고 주도한 이 씨에게는 징역 22년, 아들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단지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망케 만들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씨 모자는 여기에 불복해서 바로 항소했어요. 그 결과는요? 2018년 8월에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형이 늘어났습니다. 이 씨에게는 징역 30년, 아들에게는 징역 18년형이 확정되었어요. 특히 이 씨가 이혼 소송을 목적으로 김 씨를 이용했다는 점이 괘씸하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숨진 김 씨가 과거 이 씨 부탁을 몇 번 거절하자 여기에 반감을 품고 그녀를 살인한 점도 인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해자를 막 하인처럼 부려먹다가 어느 순간 반발을 하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너무도 악랄하죠. 그리고 자신의 평판도 좀 걱정이 되었고요. 한편 이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큰 공을 세운 이가 있습니다. 바로 최초로 김 씨의 실종을 인지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한 사회복지사 A씨. A씨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 씨는 지금도 모란시장에서 살인자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경찰은 이번처럼 주변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고요. 특히나 실종의 경우 초동 수사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쪼록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도 모자라 목숨까지 앗아간 범인들이 뼈저리게 죄를 뉘우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